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가장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바로 환율이죠. 그래서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아래로 떨어졌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안심하기가 이른데요. 오는 16일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도 경기와 환율 이 두 변수를 사이에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과 또 고환율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오랜 시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인데요. 85년간 진행된 하버드대 행복연구 프로젝트를 집대성한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면서요. 네, 많이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5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그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10%대, 영업이익은 130%대 이 증가를 한 건데 이 전 분기와 비교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감소했어요. 매출은 네. 5%, 영업이익은 3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 감소폭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이익에 좀 부진이 두드러졌죠. 당초 증권가에서 4분기 영업이익으로 10조 원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전망에 기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일단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HBM 같은 이런 새로운 칩 분야에 대한 양산 확대까지 이런 기대감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된 거였는데 현실은 반대로 갔죠. 네. IT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여기에다가 또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D램 같은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HBM 양산 일정도 결국엔 뒤로 미뤄졌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망치가 계속 낮아졌었어요. 7조 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낮아졌었는데 이를 더 밑돌았죠. 6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거론한 악재들의 골이 훨씬 더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비반도체 부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판매 부진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이 좀 저하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 실적 반등의 키는 역시 또 반도체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또 똑같습니다. 도돌이표 같이 대세로 부상한 HBM 시장에서 유의미한 실적을 올려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엔비디아 HBM 납품이 본격화해야 되고 네.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그 퀄 테스트 네. 통과 소식이 결국 들려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아주 강세였습니다. 네, 3.43%가 올랐어요. 네, 1,900원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이게 이제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속설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아주 좋은 실적을 내면 그날 당일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기도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을 예감했던 어떤 불확실성이 좀 거쳐졌다라는 측면에서 반등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요.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네. 삼성전자의 HBM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면서요? 네. 젠슨왕이 뭐 이번 CES 때 아주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 기조연설 다음 날에 또 미디어 간담회에 이제 젠슨왕이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HBM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네. 그래서 테스트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삼성 HBM 성공할 것이라는데 의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초부터 이제 HBM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 결국에는 여러 성능 논란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1년 동안 소식이 없었고 지난해 주가가 부진했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죠. 이렇게 보면 젠슨 황의 이 발언은 삼성전자, HBM 그 퀄테스 통과가 정말 가까이 왔나?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 같은데 네. 뒤에 또 찝찝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 삼성이 새로운 설계를 개발해야 되는데 할 수 있고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삼성의 HBM에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설계요? 네. 어. 저도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설계요? 네. 어. 저도 이제 그 새로운 설계를 어떻게 봐야 되냐. 재설계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삼성이 개발한 HBM의 사실 성능도 좀 떨어지고 발열 문제 같은 게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돌았었고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 반도체 공정에서 재설계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공정을 사실상 처음 단계로 되돌려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재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양산 시점도 그만큼 다 뒤로 밀린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찝찝한 약간 뒤끝을 남기는 젠슨 황의 발언이었고 네. 한편 또 황시호 그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내일 만날 것 같다. 매우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 하이닉스는 워낙 엔비디아의 HBM을 잘 납품을 하고 있고 최적의 파트너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당정이 설 연휴를 앞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와 국민의힘 설 연휴 전날인 이제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 그 전주 주말 네. 25일과 26일까지 이제 붙인다면 25, 26, 27, 28, 29, 30일 이렇게 하면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되고요. 네. 만약에 31일 금요일까지 하루 연차를 더 쓰신다면 그 주 주말까지 다 합해서 최장 9일간의 연휴를 보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사업장이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정은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에 대해서는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뭐 지금 내수 경기가 워낙 침체 일로기 때문에 네. 일종의 내수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임시공휴일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과거에도 임시공휴일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있습니다. 경제 효과. 네. 예를 들어서 공휴일 하루를 지정하면 그 하루 동안 2조 1천억 원의 소비 유발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4조 원이 넘는다. 이런 분석 결과가 도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기왕 이번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됐으니까 좋은 경제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중견 건설사죠. 신동아 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이제 이 건설업계 다시 이 줄도산 공포가 네. 커지고 있다면서요. 예. 작년에는 태영건설이었고 이제 올해 신동아 건설인데 그 신동아 건설 시공 능력 순위가 58이에요. 아, 그래요. 네. 중견 정도 되고 유명한 뭐 아파트 브랜드도 있죠. 파밀리에. 여기에다가 상징적으로는 여의도의 63빌딩을 네. 지은 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제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5년 전에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정상화 길로 돌아서나 했는데 다시 이렇게 법정 관리행을 밟았고 60억 원 어음을 막지 못해서 법정 관리행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60억이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 회사 안에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없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요. 신동아 건설이 지금 시공해서 분양 보증하는 사업장이 수도권에만 7개 단지 그래요. 2,899가구 보증 금액으로 따지면 1조 1,6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위기의 구조가 요즘에 건설사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고금리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담이 커지고 네. 공사비는 급등하고 있죠. 경기 침체로 사업장의 미분양이 나게 되면 네. 자금 회수가 또 안 되니까 PF가 더 부실화되고 네. 이렇게 되면 보증을 선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고 신동아 건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제2, 제3의 신동아 건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이른바 줄도산 공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 작년에 부도가 난 건설업체들 모두 29곳이었고 이게 2019년 이후 최대치였고요. 네. 80%가 넘는 곳이 다 지방 건설사였습니다. 규모가 큰 건설사는 괜찮을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국내 시공순위 30위 안에 드는 건설사들 가운데서도 네. 부채 비율이 꽤 높은 곳이 많습니다. 신동아 건설도 부채 비율이 400%를 넘었거든요. 이 30위 안에 드는 건설사 중에서도 4곳이 400%를 넘긴 상태이고요. 네. 원래 건설사들의 적정 부채 비율을 200% 전후 정도로 봅니다. 네. 시공 능력 순위, 그러니까 후순위 쪽에 있는 좀 중소건설사들은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신동아 건설의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현대차 그룹의 철강 계열사 현대제철이 미국에 네. 제철소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 경제계 또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현대제철이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미국에 건설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미국 텍사스주나 조지아주, 루이지애나주 이런 주 정부들과 네. 접촉해서 지금 여러 투자 여건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되면 현대제철이 해외에 생산 기지를 처음 짓는 것이 이제 미국이 되는 것이죠. 네. 투자 비용이 꽤 커요. 수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까지 될 것이다라고 알려졌고, 연간 생산량은 아마 투자 액수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수백만 톤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일단은 현대차가 미국 현대제철은 참고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생산하는 자동차에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을 하는 곳이죠. 네.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 완성차 업체들, 미국 엘라바마주, 기아는 조지아주의 완성차 공장이 있고요. 특히 조지아주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텐데 전기차 전용 공장도 이제 곧 완공을 앞두고 있죠. 네. 이런 계열사 물량들만 해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 100만 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는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 네. 미국에 추진한 또 제철소가 기존의 전통적인 제철 방식, 고로 방식 대신 전기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철을 전기로 녹여서 그렇죠. 하는 이제 거죠. 고로 방식은 석탄을 떼서 고온으로 철강석에서 이제 철을 뽑아내는 전통적인 방식인데, 전기로 같은 경우에 전기로 달궈서 이제 철을 뽑아내는 건데, 네. 높은 전기로가 부담이기는 한데 일단은 네. 탄소 배출이 매우 적어서 그렇겠네요. 친환경적이고 수요를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제철소 짓는 방안, 이게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에 호응하는 그런 네. 투자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 모 언론에서는 차기 출범하게 될 트럼프 행정부에 10조 원의 선물을 안겼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역시 1차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지금 기업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일단 관세 부담을 많이 덜죠. 최종 완제품뿐만 아니라 각종 주정부나 연방정부와 협상을 하게 되는 뭐 각종 세제 혜택, 보조금에서도, 보조금 협상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추세가 완성품뿐만 아니라 이 원산지 규정 자체도 되게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조달은 어디서 하고 있냐, 이런 부분까지도 점차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제철소를 운영해서 현지에서 자동차 강판을 조달하게 되면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관세 부과를 매우 잘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미국 네.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또 테슬라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고, 네.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미국 시장 자체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중국에서는 로컬 업체들 때문에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인도 같은 데서 많이 팔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가 자동차 위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고급 라인업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같은 이런 그 차세 차 판매도 늘고 있고, 네. 작년에 연간 얼마나 팔았어요? 170만 대 넘게. 미국에서? 이게 처음이에요. 네. 점유율 4위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 대한 시장 중요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 제철이 미국 US 스틸 인수하려다가 바이든 정부가 이걸 불허하면서 네. 이게 지금 일본 정부가 되게 당황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반대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아시겠지만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최우방국, 동맹국이고 US 스틸 인수하는 데 있어서 정부도 긴 시간 되게 공을 들여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기조가 뭐냐면 이 US 스틸 인수를 일단 거절한 걸 보면
일본도 필요 없다 정말. 자국 우선주의에 정말 더 강화된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런 가운데 우리 대기업 가운데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수조 원대의 투자 결정을 한 게 현대차 그룹이 됐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대미 협상에 있어서도 사실 외교 채널 복원에 있어서도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죠. 네. 물론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었던 철강 생산량을 미국에 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환율은 수출입과 물가는 물론 주식, 외채 규모, 고용 등 거의 모든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환율로 표시되는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그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은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고환율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건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19 이후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좀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작년에 많이 힘들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안타깝죠. 많으시고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 보면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증시가 참 좋지 않습니까? 미국 사상 최대 최고치 찍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갈라진 건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좀 동조화가 완전히 깨졌다 그럴까요?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코로나19는 굉장히 큰 그 변혁을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19를 의학적으로는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굉장히 큰 팬데믹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자본이나 경제 쪽에서 본다면 앞으로 역사책에 자본의 대이동을 갖고 온 그런 계기다. 글로벌 자본의 대이동을 갖고 온 계기다. 이렇게 역사책에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집으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돈을 미국에서 다 뿌려서 줬습니다. 네. 그렇죠. 양적 완화를 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유로존에서도 많이 했어요. 이걸 수치로 본다면 미국에서는 약 1,200억 달러 정도를 매달 양적 완화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그 1년으로 본다면 1.4544조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환율로 지금 환산한다면 1년에 약 2,000조 원. 어느 나라가요? 미국이요. 예. 1년에 2,000조 원 우리나라 상당의 원화로 뿌렸던 거예요. 네. 이게 4년 정도 했으니까 8,000조에서 1경원가량 엄청난 돈이 풀린 거죠. 네. 그리고 유로존도 비슷한 금액을 뿌렸습니다. 일본은 얼마를 자금을 뿌렸냐면 매년 약 108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 되죠. 근데 매해. 이것도 매해. 이것도 네. 이제 4년 동안 했으니까 네. 이것도 한 5,000조가 돼요. 우리나라 네. 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세계에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네. 돈이 이렇게 많이 뿌려졌으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인플레이션은 필연인 거죠. 네. 예, 필연이고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안 오르고 중국도 잘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올랐느냐. 그 이유는 뭐냐. 미국과 일본이 양적 완화에 어떻게 보면은 진원지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 나라에서 주로 통합 팽창이 이루어졌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선진국 주요 통화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남미 통화나 이런 통화는 통화를 갖다 계속해서 찍어내게 되면 폭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네. 안전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내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한 통화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으로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그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주식이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이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또 다른 돈이 몰려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성장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네. 가파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과 일본으로 돈이 몰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라는 게 어떤 말씀이셨어요? 예, 한 세 가지 정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뭐냐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간 외교 대치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나 방첩법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구의 자본들이 이탈하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시아에서 이게 이탈한 자금이 사실상 한국으로 왔으면은 너무 좋았겠죠.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 상황도 금리가 최대 2%까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차가 벌어졌어요. 네, 네.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니까 안 그래도 미국의 달러가 사실 기축통화 아닙니까? 네. 기축통화인데 이자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더 매력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으로 더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이렇게 확대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으로 나오고 자본이 이탈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은 계속 미국으로 흐르고 네. 자본 집중 현상은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 보관 금액이 얼마라고 하죠? 한국의 해외 주식 투자 보관 금액이요? 예, 2024년 한국 해외 주식 투자 보관 금액이요. 네. 약 1,214억 달러. 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75조 원, 네. 한 180조 원 이 정도가 되고요. 네. 게다가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많았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 시절 이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투자 유치를 권해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많이 단행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이게 이제 215억 달러로 집계된다고 해요. 네, 미국 직접 투자 금액. 예, 네. 2023년. 그럼 이게 약 35조에서 40조입니다. 우리나라 돈. 이게 두 개를 이제 합하면 200조 원이 넘어요. 아까 해외 주식 투자 보관 금액 175조 원까지 예. 합해서 네, 두 개가 합하면 200조 원이 넘는데 20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 몇십 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간 거군요.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자본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돈이 200조가 한국으로 왔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한국의 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요. 네. 오늘은 이제 환율이 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1,400 얼마였죠? 50몇 원대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50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1,40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까지 요즘은 이제 이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네. 이전만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높은 환율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환율이 이런 상태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한은은 올해 이제 첫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도 시장의 관심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16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변종규 전무님 하면은 이제 환율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이라고 불릴 쑥스럽습니다. 정도로 오해환 시장 또 국제금융 전문가신데 이제 좀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를 좀 낮춰야 하는데 또 금리 인하를 하면은 환율을 또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묘수인 건지를 지금 양쪽 어느 쪽을 더 들어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당위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민 경제는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 가상금리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부담을 낮춰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된다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게 됩니다. 네. 금리 인하를 지금 하면은 그다음 환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환율이 1,400원대 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한때. 네. 이것은 정말 직격탄이었어요. 견디기 좀 어려운 수준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원사 가격들이나 원재료 가격은 사실 오른 대로 다 페이를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네. 예. 뭐 대기업과도 또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환율도 잡아야 되고 네. 금리도 사실은 내리기 조금 어렵고 두 개 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본다면 금리 인하의 효과는 네. 굉장히 많이 내리지 않는 한 빨리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의 영향은 빨리 상대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환율은 금리를 인하한다면 상대적으로 빨리 영향을 줘서 금리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요? 아니, 금리를 내리면 네, 환율이 더 오를 수 네, 있는. 네. 지금 또 1,400원대 중반 아닙니까? 좀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이것은 굉장히 높은 환율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내려가야 돼요. 근데 내려가면 좋겠는데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가 이제 확신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직격탄을 맞았고 또 유학생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초조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환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는 당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각에서도 이 정도의 환율은 뉴노멀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글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올해는 이런 그 고환율, 강달러가 반전되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네. 행정부가 들어오고 트럼프 행정부 마가 정책이라고 있잖아요. 네. 미국을 다시 살리려는 이 마가 정책을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예. 네. 이 정책의 핵심은 약달러와 저금리에 있습니다. 약달러를 갖고 가야지 미국의 이러한 그 무역 수지 적자가 개선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를 인하해야지만 미국의 그 기업들의 채선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도 올라요. 이것이 바로 마가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달러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지금 네. 유로화가 너무 약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유로화가 지금 유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확 네, 내려가기가. 네. 그렇지만 하반기 중에는 환율이 다시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단 우리가 금리를 내렸을 때는요. 거기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위험성도 내포한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제2금융권으로 많이 소비자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은행들에서 대출이 지금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위험 자산의 BIS 그 자기 자본 비율상 네. 지금 그 위험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외화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잡히겠죠. 왜냐하면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드는군요. 예,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대출을 가상금리가 높지 않으면 잘 안 내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인들은 받기 힘드니까 이제 제2금융권 쪽으로 가서 카드 캐피탈사들이 요새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이.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이슈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신용 사태가 일어난다면. 네. 그래서 위험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돈이 많이 풀렸다. 코로나 이후로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럼 어떻게 잡힐 수 있는 걸까요? 어떨까요? 사실상 지금 앞으로 미국이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키워드입니다. 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쉽게 사실은 잠재워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비록 미국의 연준이 대차 대조표가 9조 달러에서 현재 7조 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최대치에서 약 25% 정도의 그 유동성을 갖다 회수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아직도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에 아직도 뭐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의 그런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코코아 가격이요. 엄청나.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덜 먹으려고 애쓰지만요. 예, 저도 이제 뭐 80% 이런 다크 초콜릿 좋아하는데요. 싸요. 한국에 네. 이제 뭐 생산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카카오 가격이 오른 거죠. 1년 네. 동안 3배 이상 올랐습니다. 3배씩이나. 네. 그리고 원당 가격. 왜냐면 네. 미국에서는 이런 코코아 그다음에 설탕 엄청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이런 설탕의 원재료 원당 가격 이것도 2배 이상 올랐고요. 네. 게다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미국의 임금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요. 4년 동안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28% 정도 올랐어요. 고용통계국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그럼 네. 4년 동안 평균 1년 동안 7% 이상. 이거 체감적으로 본다면은 뭐 30-40% 이상 오른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은 계속 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올해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문님께서는 저는 예상하세요? 그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달러 약세와 더불어 네. 미국의 증시도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고 네. 게다가 지금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 3.3% 정도 됐었는데 이제 돈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모기지 금리 평균 금리가 한 4%에 이르렀어요. 네. 4%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들이 돈을 빌리는 부담도 많이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기가 언젠가는 하강세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크게 단행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율도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나라의 증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좋은 질문이시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올라야 되는 그런 당위성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200조라는 금액은 우리 200조 원이라는 네.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중에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빨리 들어올 수 없지만 서학김이라고 하죠. 네, 네. 이러한 분들의 투자 매력 을 다시 이렇게 의욕을 갖다가 불러들여서 네. 해외에 있던 그 자금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 위안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안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지금 위안화를 보시면은요. 위안화 지금 그 달러 위안 환율이 네. 7.4 1달러에 7.34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7.32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7.34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7.34가요. 지금 그 2023년 네. 11월 위안화 최고 환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환율을 찍은 후에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 최고치인데 네. 이게 만약에 조금만 더 오르면 7.34 위안을 갱신할 지금 태세거든요. 장중한 때 7.36 찍었다고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왔다 거래된 갔다. 것을 이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종가 기준으로 이제 네.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이제 7.3이니까 네.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7.34는 뭐 이제 언젠가는 올라가게 될 것을 보고 이것은 보면 뭐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 다 저마다 입장은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업이나 개인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네, 해주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모두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한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리만 사태, 그 전에 IMF 사태 이런 것들 다 이겨냈고요. 이제 기업들도 굉장히 내성이 많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기업들은 지금 이러한 위험을 추가적인 위험을 대비한 그런 달러 자금 확보, 예비 자금 확보 그리고 미래의 기술을 확보해야지 호경기가 왔을 때 네. 그것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것을 두 개를 해내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한국 투자자들도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저는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 책을 내셨더라고요. 슈퍼 금리 슈퍼 리치. 네. 이 책을 읽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돈의 슈퍼 리치가 흐름을 될 수 있나요? 돈의 흐름을 좀 쉽게 제가 예.
알 수 있게 썼는데요. 특히나 네. 금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금리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 돈의 흐름,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예금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금리가 결정이 되는지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사례와 아주 두꺼운 책인데 어렵진 않습니까? 네, 사례와 뭐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퍼금리, 슈퍼리치 시간 되면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정규 미주호 은행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파고들고 있는 책이라고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의 영어 원제는 굿 라이프예요. 그 좋은 삶.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행복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래서 심리학에서 뭐 주관적 안정감 이런 표현 같은 거 쓰는데 네. 그래도 완벽한 정의가 어렵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좋은 삶이라는 것이 더 우리한테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제가 준비해봤고요. 네. 이 책은 사실 그 허버드 그 성일 반달 연구라고 그래서 1938년도부터 이 책이 나온 게 2003년에 나온 건데 미국에서 85년 동안 하버드 대학생들을 그 추적 연구한 겁니다. 이게 그 네. 당시에 대학교 2학년 268명을 대상으로 38년이네요. 1938년에. 예. 그러니까 벌써 80년이 넘는 연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그룹이 뭐냐면 보스턴의 도시 빈민가 그룹의 도시 빈민 지역 456명.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그 당시에 268명. 그러니까 두 그룹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네. 처음엔 따로따로 진행하다가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총 합하면 724명을 이들의 평생을 추적하고 이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 손자, 손녀까지 계속 이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건 이제 종단 연구라고 그러죠. 횡단 연구는 스냅샷 같은 거고 네. 종단 연구는 영화와 같은 겁니다. 쭉 추적하는 연구고 이 중에 한 명이 그 존 F 케이디 대통령도 이 멤버였었어요. 그렇군요. 여기 연구 대상이었었고요. 네, 네. 근데 이 연구가 이제 뭐냐면 사람들의 과거의 기억을 묻는 연구가 아니라 현재의 삶, 현재 삶의 만족도를 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자체가 그 인간의 행복, 좋은 삶에 대한 가장 이제 현실적인 네. 그다음에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를 한 번쯤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을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예. 결론부터 좀 말씀해 예. 주신다면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주관 뭐라 그럴까 좀 추상적이기도 그쵸, 하고 예. 행복이 뭐지 이런 파랑새 이런 예, 느낌 그쵸.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복한 삶 아니면 뭐 좀 행복에 가까운 삶, 예. 괜찮은 삶을 예.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게 담겨져 있을 것 예.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뭐 행복하려고 그러면 돈이 좀 많아야 되고 그렇죠. 사회적 지위도 좀 높고 네.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변수를 미치지만 80년간의 데이터들을 계속 추적하다 보게 되면 네.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책의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좋은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일관된 변수였고 좋은 인간관계가 사람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답니다. 네. 이게 또 왜 중요한 거냐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해요. 신체적으로도. 네. 근데 반대로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사람들 네. 특히 외로움이 뭐냐면은 그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이 우리가 이제 사망 원인을 분석해 보게 되면 뭐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게 제일 높은데 사실 이거는 병적인 증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보게 되면 가장 그 노년기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이 됩니다. 네. 이것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주나 흡연보다도 더 나쁘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나라들은 고독부 장관도 만들었거든요. 행정부에. 그래서 그런 고립감은 뭐 인간관계로 넓으면 그 고립감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랍니다.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이 빈도도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하는 인간관계 빈도수도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양보다 질이라고 그 인간적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질의 특성이 뭐냐면 보호받는다는 느낌, 그다음에 안정감, 따뜻한 인간관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네. 외로움도 느끼지 않고 삶의 만족도도 높고 부부관계도 좋고. 그래서 이 책에서 결론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막 쓰고 있지만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부관계도 좋고 잘 산다. 네. 그 좋은 삶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민이 돼요. 할 것도 많은데 예. 인간관계가 좋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좋은 건지 예.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예.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 편안하고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면은 괜찮은 건지 예, 아니면 맞습니다. 친구가 많고 막 활동이 많고 뭐 참여하는 게 많고 뭐 이래야지 인간관계가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예. 되네요. 그게 네. 이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보면 자주 만나는 거 빈도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관계의 질이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해가지고 어떤 그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인간관계도 근육과 비슷해가지고 근육. 예, 네. 자주 쓰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퇴화된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운동을 네.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네. 근데 이런 질문을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평생 동안 잘 던지지 않는답니다. 내 주변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네.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들 인간관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느끼는 기분.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던진 다양한 유형의 질문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안전과 보안. 내가 안전. 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사람이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학습과 성장. 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회를 잡고 인생 목표를 추구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아, 이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정서적 친밀감과 신뢰. 기분이 우울할 때 누구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기분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정체성 확인 및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신과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당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맞는지에 대한 감각을 강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다음에 낭만적 친밀감. 네. 살면서 느끼는 낭만적인 친밀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정보 및 실용적인 도움. 네.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한테 의지하느냐. 이거 우리가 이제 정보 있어 뭐 투자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재미와 휴식. 네. 느긋하고 연결된 느낌을 주면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런 항목별로 내 관계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인간관계 거의 다가 지금 안전과 보안, 뭐 학습 성장, 예, 예. 정서적 친밀감, 신뢰 이 대개가 다 예. 좋은 인간관계에서 바탕으로 해서 맞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좋은 인간관계 전에 최소한의 안전과 보안을 느끼려면 예. 돈이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예. 또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지. 예. 한번 태어났으면 뭐 예. 출세도 해보고 뭐 명예도 얻어야지. 이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관계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네. 변수가. 그러니까 돈과 성취와 지위를 우리는 흔히 이제 행복의 척도로 보는데 네. 당연한 거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성취는 만족감을 주고요. 지위는 사회적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런 것들은 좋은 인간관계와 달리 수치화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사회적 뭐 지위는 이 사람이 회사에서 뭐 간부야 뭐야 이런 식으로 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중에서 먼저 돈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인간들의 일상적인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출퇴근 거리거든요. 근데 출퇴근 거리도 부자들이 훨씬 더 짧답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매직 넘버다. 아. 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커너만 교수,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 교수죠. 작년에 돌아가셨고 앵거스 티턴 이분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이 두 분이 한 연구가 보게 되면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사람들의 버는 액수가 정서적 행복의 지표로서 더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네. 7만 5천 달러까지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많이 웃거나 네. 이런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별로 없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커너만 교수가 행복감과 돈에 관해서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돈이 부족하면 감정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걱정을 해야 되고, 그쵸. 네, 면이 안 서고 이런 일이 예, 생기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은 이제 85년간 예. 조사를 한 거라면서요. 예, 연구를 한 그렇습니다. 건데 그 결과 좋은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뭐 아주 오래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조금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예. 지나가고 보면은요 기쁜 일은 잠깐 있고 좋은 일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온하거나 가끔 근심하고 예. 또 어려운 일 있고 그래서 인생이 예.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도 가끔씩 다가오곤 하는데 이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해놓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뭐 이런 거죠. 꽃길만 걸으세요 신년도에. 근데 이제 그게 늘 행복하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기는 한데 예. 약간 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다들 하실 거죠. 예, 근데 인생에서는 네.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나와 있는 말이 저는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대할 때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네. 어려움을 대할 때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까 해서 그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자가 한 말이에요 서문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좋은 인생이라고 해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생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 같은 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도 아니다. 네. 왜냐하면 풍요로운 삶, 즉 좋은 삶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알 듯 모를 듯 하는 게 예. 힘든 거 지나니까 이제 더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예. 뜻일까요? 아니면 결국 어려운 고통을 지나고 나면은 항상 행복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인간이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된다는 거죠. 이게 학습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고 네. 또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그 행복학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에드 디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행복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쓴 책을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행복과 불행의 비율도 결정돼 있어요. 좋은 감정과 나쁜 일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좋은 일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람 왜냐하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큰 집에 이사 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럼 그게 적응이 된 다음에 또 더 큰 집 가고 싶고. 그래서 인간은 적응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 계속 행복하기만 하게 되면 계속 행복의 그 강도를 더 높여나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에드데너 교수가 제가 봤던 건데 6대 4인가 이 정도 비율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과 좋은 감정 상황이 한 60% 정도 되고 네. 40% 정도가 슬프고 힘든 일이 결합이 될 때 네. 인간이 느끼는 어떤 행복감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극대화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반대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임금센터의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엄청 추워질 거라고 하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고요. 또 전라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고 또 수도권,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 또 노후된 또 가설 건축물 등은 붕괴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점검 및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설, 무거운 눈이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또 제설 작업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말고
안전하고 안전한 곳으로 꼭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고요.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꼭 유지하시면서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날이 추우니까 빙판길, 도로, 살얼음 나타나는 곳이 많을 텐데요. 골목길이라든가 그늘, 또 경사진 도로 등에서 미끄럼 사고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